오늘 일권의 드디어 마지막 일권 마지막으로 끝낼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으시네. 교재 보시면 406쪽입니다. 406쪽에 406쪽에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이제 세 가지 작용인데,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이제 하는 작용을 이제 그 성질이나 내용에 따라서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논의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공부할 내용은 첫 번째가 이제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제목 보면 알겠죠? 이거는 지금 당장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장래 앞으로 뭐뭐뭘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는 거지. 그 계획대로 이제 추진해가는 거죠. 계획 짜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행정법상의 계약인데 우리가 이런 이름으로 불러. 공법상 계약. 우리 개인들끼리도 계약하죠. 근데 이건 이제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뭐 개인이나 사기업하고 이렇게 계약 맺는데, 그게 이제 계약도 순전히 개인하고 사이가 똑같은 관계,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완전히 자유로운 의사로 합치하는 게 이제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합치하는 게 계약인데, 계약을 맺는 목적이 행정법적인 목적, 그러니까 공익 목적을 위해서 서로 어떤 국가와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를 갖기로 하는 합의를 맺는 거, 이런 게 계약.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행정지도라고 하는 거. 이 지도라고 하는 게 강제성 없이 국민한테 이렇게 협조 좀 해달라고 협조 요청하고 권고하고, 뭐 이런 조치들을 행정지도라는 작용으로 불러요. 그래서 요거는 강제적인 게 있고, 요거는 비강제적인 거야. 계약하고 지도는 비강제적인 성격이고, 이 행정계획은 두 가지 종류가 있지. 말하자면 국가가 어떤 계획을 일방적으로 짜고 계획대로 따라 해놓고 계획을 안 지키면 처벌할 거야 이렇게 해서 강제로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강제적이란 말보다는 우리 보통 비권력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해. 강제성이 없다는 뜻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권력적인 게 있어. 권력적이라는 거는 이제 국가가 개인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계획 짜고 이제 강제로 시키는 거죠. 안 따르면 처벌하고. 그 다음에 행정에 짜놓은 계획인데 비권력적인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정부에서 그런 계획 짤 수 있지. 우리 인구가 너무너무 줄어들고 있다.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정부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할 거다라고 이제 계획인데, 국민한테는 그렇다고 뭐 애를 낳도록 강제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장려하고 하면서, 그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정부가 짜놓은 계획은 뭐 2025년까지는 출산율을 몇 프로로 올린다. 그거는 국민한테 강제는 아니고 이렇게 비강제적으로 정부와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주면서 국민을 따르도록 하는 이런 유형이 있죠. 이렇게 오늘 요 세 개인데, 여기서 하나 정도 시험에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 나와. 그래서 근데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영역, 비교적 좀 쉬운 공부 영역이에요. 자, 그럼 먼저 행정계획을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해놓고 행정계획의 개념, 그 다음에 기능 이렇게 써놨는데, 개념은 읽고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계획의 개념이 뭐예요? 나 앞으로 뭐 하겠다. 우선 목표를 정하고, 그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때 뭐 하고 어느 때 뭐 하고 이렇게 하나의 그 일정을 짜놓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장래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거잖아. 그게 바로 계획이야. 그러면 행정부, 그러니까 국가도 말하자면 장래 행정과 관련된 일정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수단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어느 때 뭐 하고 어느 때 뭐 하고 이렇게 종합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걸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읽고만 지나가. 이 목표로부터 계획의 기능이 도출돼요. 자, 계획의 기능은 자주 나온 건 아닌데 시험에 한 두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계획의 기능이
그 개념에서부터 나온 거지. 첫째, 장래 달성해야 될 목표를 제시한다. 응? 목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련된 수단을 다 찾아내. 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들이 뭐뭐 있는지 열심히 연구하고 찾아내. 그래서 이거를 언제 뭐 할지, 어떤 조치는 언제 하고 이런 거.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수단을 종합하고 조정합니다. 종합, 조정. 예전에 무슨 시험에선가 아주 간단하게 물어봤어. 다음 중 행정계획의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냈는데 종합, 조정을 행정수단을 개별화한다고 그랬어. 개별화가 아니라 따로따로 이게 하나하나의 여러 목표 수단들을 서로 연결해 놓는 거지. 그죠? 그래서 종합하고 조정하는 역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은 어떻게 돼? 정부에서 장래 어떤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행동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이제 국민에게 발표함으로써 국민이 알고 거기에 맞춰 또 행동을 개인들도 계획을 짜고 실행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국민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기능. 근데 딱 이제까지 한 2번 정도 지금 쓰였을까? 거의 이렇게 출제는 자주 되는 영역은 아니다. 그 정도 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행정기관이 이렇게 짜놓는 계획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도 있어요. 여기 언급을 안 했지만 계획의 내용별로 따지면 어떤 내용의 계획이냐? 우리 정부 부처별로 계획 말할 수도 있어. 교육계획, 국방계획, 그죠? 그다음 무슨 뭐 외무계획, 이렇게 내용별로도 따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 행정학에서는 그런 내용별로 따지겠으나 우리 법학에서는 내용별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강제성이 있는 계획이냐, 따르도록 강제가 돼 있느냐, 안 따르면 뭔가 불이익이 있느냐, 요걸 기준으로 해서 그걸 강제성을 가지고 구속력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어떻게 나눴어? 구속력이 있는 계획, 구속적인 계획과 강제성이 없는 비구속적 계획,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법학에서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왜 이렇게 나누냐면 국민한테 강제성이 있는 계획이라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제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돼? 우리가 법치행정원칙상 법률 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강제성 없는 계획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되고, 또 하나 또 연결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 게 강제성이 있는 계획인데 그게 위법하게 여겨졌다. 위법하게 여기다. 그러면 국민은 그 강제성이 있는 계획 때문에 자기 불이익받는다 생각하면 뭐가 가능해? 소송.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어. 행정기관이 하는 모든 행위를 다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 그것만 이제 구제받기 위해서 소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다는 거는 개인이 무시하고 안 따라도 아무 지장이 불이익이 없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런 거 갖고 소송으로 다투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안 따르면 그만인 거지, 싫으면. 그러니까 비구속적 계획은 소송 대상이 될 이유도 없고 꼭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이 둘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속적인 계획과 비구속적인 계획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넓게 말하면 구속적 계획은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국민도 따르도록 구속하고 행정기관도 따르라 하고 구속하고, 하위 행정기관들도 따라라, 둘 다 구속하는, 양쪽 모두를 구속하는 계획이 있는가 하면 국민까지는 지키라고, 국민까지 구속하지는 않는데 하위 행정기관 공무원들만 지켜라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속적 계획에는 이제 첫째 끝에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게, 이게 이제 국민에게도 구속력이 있는 계획을 행정 조직을 기준으로 보면 조직 바뀌다 해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 있는가 하면 둘째 줄 끝에 뭐야? 대내적. 대내적이니까 조직 내부에서, 행정 조직 안에서만 이제 하급 기관들 따라라, 이렇게. 그래서 구속적 계획은 대외적인 것과 대내적인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대외적이라는 건 국민과 행정기관 모두 구속하는 걸 말합니다. 자, 비구속적 계획은 설명 안 해도 되고, 그렇다면 이제 그 판례 나왔는데 판례 1번 중요합니다. 이른바 도시 설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읽어보면 도시 설계라고 뭔가 지칭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의 일종? 이른바 도시 계획의 한 종류로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국민에게까지도 구속력을 미치는 계획이다 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렸죠. 도시 문장의 주어 도시 설계는 두 번째 줄 끝에 도시계획의 한 종류로서, 결론 도시계획의 한 종류로서 결국 어떻게 돼?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 셋째 줄에 보면 도시 설계 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다는 말 속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인 개인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구속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계획이다. 두 번째,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이제 정부가 짜는 계획이 있는데, 자, 문장의 주어 도시 기본 계획은 뭐야? 읽어봅시다. 그냥 짧으니까. 도시의 장기적인 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 계획을 입안한다. 입안이라는 건 안을 짜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도시 계획을 짤 때 지침이 되는 역할을 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이거? 행정기관에 대해서 직접적 구속력도 없대. 그러니까 이제 하급 행정기관들이 뭔가 도시계획이란, 여기 계획이 두 개 나오잖아. 도시계획이란 걸 짜는데 하나의 지침밖에 안 된대. 지침.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반드시 따라야 될 법적인 의무는 없고 하나의 지침 역할을 할 뿐이래. 그래서 결론이 뭐야?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이 없대요. 응? 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단어는 뭐야?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 도시 기본 계획은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다. 물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거 국민한테도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도시 기본 계획은. 근데 행정 조직 내에서 행정청한테도 직접적 구속력이 없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3번 읽어보면 이것도 앞에 이제 네 줄은 행정기관이 무슨 계획을 짜놨어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량껏 판단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밑줄 친 데 읽어보니까 이미 고시된, 그러니까 고시됐다는 건 이제 국민한테 공고가 됐다는 뜻으로 이해하세요. 이미 공고가 된 실시 계획에 포함된 상세 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위의 건물의 용도, 그러니까 건물의 용도를 이제 상세 계획 승인권자, 그러니까 승인권자는 이제 권한 가진 행정기관이겠죠. 권한 가진 행정기관의 변경 승인도 없이 임의로 멋대로 판매 시설에서 뭐로 바꿨대? 일반 목욕장으로 변경을 한 경우에 그 영업 신고를 행정기관이 수리해 주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시킨 조치는 위법이 아니다. 적법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느 지역이 무슨 용도, 그러니까 이 행정기관이 계획을 짜서 어디를 개발하면 이 지역에는 무슨 뭐가 들어설 자리, 어떤 영업이 행해질 자리, 여기는 주택이 지어질 자리, 여기는 상가가 들어갈 자리,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계획을 짜는단 말이야. 개발하면은 일정 구역을. 그런데 여기 보니까 판매 시설이 들어서는 그런 계획이 들어서 있나 봐. 그죠?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이 거기에 뭔가를 영업하는, 판매 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뭔가 허용이 됐나 보지? 근데 거기 말하자면 권한 가진 행정기관의 승인도 안 받고 멋대로 판매 시설로 승인받았다가 목욕탕으로 지멋대로 변경을 해버릴 때
그리고 변경해달라고 자기 멋대로 목욕탕 일반 목욕탕 영업하겠다고 목욕탕 영업으로 변경하고 이거 신고를 해온 거예요. 응? 그러니까 행정기관은 그래서 그 수리를 거부하고 안 해주고 목욕탕 영업 폐쇄시킨 조치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응? 적법하다. 이것도 이제 한 번 시험에 쓰였던 판례. 네, 그렇게 보세요. 자, 우리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시험 우리가 매 시간 공부하면 그날 공부 최근 그 질문제를 보는데 이 판례들이 하여튼 시험에 중요한 것들입니다. 판결들이. 소위 대법원 판결. 자, 그 다음에 법적 성질. 그러니까 행정계획은 어떤 성질의 작용이냐. 이 어떤 성질의 작용이냐에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나라 국민이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거 위법이다, 잘못된 조치니까 취소해라, 뭐 이렇게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이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성질을 논의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국민이 행정소송으로 대상으로 삼아서 다툴 수 있는 그런 행정작용을 처분에 해당하는 작용이라고 해요. 응? 처분이라고 하는 작용은 행정기관이 국민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법을 집행하는 행위로서, 그래서 국민한테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공권력 행사하지 않는 조치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움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이걸 이제 처분이라는 작용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처분에 해당하는 작용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 법제도예요. 응? 그렇다면 행정계획이라는 행정기관이 계획 짜는 작용은 처분에 해당하는 거냐 하는 거가 문제가 되는데, 동그라미 1번 어떻대요? 네. 행정기관이 짜놓는 계획의 성질은 한마디로 뭐다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하나하나의 계획마다 따져봐야 된대. 결정할 수밖에 없대. 응?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복수성질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응? 행정기관이 짜놓는 계획은 아까 말했듯이 거기 나왔나? 이제 그죠. 두 번째 끝에 보면 행정계획은 일종의 행동의 기준을 정해놓은 어떤 법의 성격을 갖는 것도 있고, 응? 법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것도 있고, 근데 그 법도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의 성격이 있을 수도 있고, 국민에게는 효력 있고 행정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응? 또 조금 아까 말한 대로 강제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 것도 있고, 응? 어떤 건 단순히 국민한테 강제성 없이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정부를 운영해 나갈 거다 해서 하나의 방향 제시, 국민이 그걸 보고 하나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권고적 성격만 갖는 것도 있고, 응? 강제성 없이. 그러니까 너무 성격이 다양하다 이거지. 응? 그래서 한마디로 행정계획은 어떤 성질을 갖는 조치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키워드는 복수성질설. 또 다른 말로는 행정기관이 짜놓은 계획 하나하나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성질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개별적 검토세라고도 부른다. 이게 통설,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학자들의 견해와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 간단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이 별건 없고, 여러분 정부에서 내용은 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장래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활동 기준을 정한 내용은 계획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만들어 놓기는 법의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수도를 충청도로 옮기는 내용의 계획을 짜는데 그거를 국회가 만든 법률로 해놨어요. 법률로. 응? 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로.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 행정위원회 짜놓은 계획, 내용은 계획인데 성질은 법률의 성질을 갖는 거지. 그지? 지방자치단체가 인천시가 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을 인천시 조례로 정하면 조례라는 법의 성질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다루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행정입법 이런 거로 다루면 되는 거죠. 응? 자, 그건 별건 없니고. 그렇다면 그 밑에 판례가 나오는데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 판례도 어떻게 본다는 거야? 행정기관이 짜놓는 계획 역시 성질이 다 다르다. 그런 입장이야, 똑같이. 그래서 그 중에 자, 보라색 글씨 처분성이 인정된 계획 나왔지?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한 거야. 처분성이 인정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야? 강제성이 있는 거고 국민의 권리음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계획이라 뭐 대상이 되는 거?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계획이다 이거죠. 응? 그래서 어떤 게 대표적이냐? 1번 도시관리계획. 응?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낼 때 이 도시관리계획의 명칭이 맨 처음에는 수십 년간 뭐라고 이름을 붙여왔냐면 아까도 잠깐 나왔었는데 도시계획이라고 이름을 불러왔어요. 그러다가 이게 명칭이 똑같은 건데 도시관리계획이라는 명칭으로 또 이렇게 살짝 바꿨어요. 내용은 바뀐 거 하나도 없고 계획의 명칭만. 그러다가 또 바뀌었어. 그러니 도시하고 우리 지방 가면 무슨 군이 있잖아. 군 단위.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이렇게 또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명칭의 차이일 뿐이지 성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 이 법이 도시계획이라고 부를 때 나온 판례를 문제 내면 도시계획은 어쩌고 저쩌고 그랬다라고 판결 나올 거고, 또 중간쯤 도시관리계획으로 법 명칭이 바뀐 다음에 나온 판례는 또 도시관리계획은 뭐라 그랬다. 그런데 다 똑같은 얘기야. 응? 그래서 자, 거기 도시관리계획, 이거는 뭐래요? 첫째 끝에 보면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갖는 계획이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래요? 처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른 말로 도시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은 처분에 해당. 응? 그러면 어떤 개인이 이 행정기관이 짜놓은 도시관리계획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어떤 권리 제한을 받고 의무 부과라고 이거 위법이다. 그러면 이거 도시관리계획 취소해라. 무효로 판결해달라고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관리. 그러면 이제 외우는 거야. 공부 요령. 원래 뭐뭐는 처분이라고 그랬다. 아니다.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야?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처분. 처분자도 붙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를 정부에서 소위 그린벨트로 지정하는 거지. 이 도시관리계획 개발 제한 구역이 영어로는 그린벨트라고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개발 못하고 녹색 보존 묶어놓는 거죠. 개발 못하게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구역 내 땅과 건물을 가진 사람들은 건축도 못하고 또 토지 이용도 이 환경을 해치는 그런 거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규제를 받게 되죠. 불이익한 효과를.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하는 조치는 뭐래요? 첫째 끝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어떤 도시 정책상의 전문 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는 일종의 행정 계획으로서 그것도 그 결정에 관하여 행정기관은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데,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라는 게 그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어디를 지정할까, 그죠? 그 지정을 하면 그 구역 내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제한을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폭넓은 내용을 정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을 갖는 재량행위다. 계획재량 처분이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마지막 줄을 보면 계획재량 처분 두 개 말이 합쳐진 거지. 행정계획인데 재량이 많이 부여된 처분의 성격을 갖는 조치다. 또 알아두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1번, 2번 잘 나오고, 그 다음에 3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어느 지역을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땅이 택지 개발 예정지구, 택지 개발 지구라는 게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아파트 지어 택지가 주택 짓는 땅으로 보통 LH가 보통 많이 하죠. LH가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받아서 택지 개발 사업자가 돼가지고 거기를 싹 철거 보상해주고 다 나가라고 그러고 싹 철거한 뒤에 LH가 거기다 땅 주공 아파트를 짓거나 아니면 또 그 중에 어떤 땅은 민간 건설회사에게 팔죠. 뭐 현대니 삼성이니 막 이런 있잖아. 그 건설회사들의 땅 팔아요. 비싼 값에. 응? 그러면 그 민간 건설회사들이 거기다 또 자기네 아파트 지어서 또 분양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이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그 지정된 구역 내 토지는 뭐야? 강제로 수용이 될 거고 거기다가 뭐 개발하는 거 다 금지되고 하죠. 그러니까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조치니까 가져오게 하는 조치가 처분인 거죠. 응? 그래서 여기 이것도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재량이 보여요. 계획은 다 행정기관에게 재량이 있습니다. 응? 자, 그 다음에 4번 도시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지정,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된 용도 이외에는 뭔가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든지 건물을 지을 수 없다든지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역시 개인의 재산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죠. 또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다 재량행위, 재량 처분입니다. 자, 그 5번은 누가? 첫째 끝에 재건축조합이, 응? 재건축조합이 뭘 작성해? 응? 그 재건축 사업 계획을 짜는 거지. 응? 자, 그 다음에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을 짜서 조합원 총회를 거치고 통과. 조합원들 총회에서 통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야? 행정청에 신청. 우리 이렇게 재건축 계획 짰다. 우리 조합원 총회도 다 통과했다. 승인해달라. 우리가 앞에서 외운 인가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위원회 보고 승인, 인가한다. 그러면 여기 중요한 거.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서 이제 조합원들에게 공고가 됐어요. 승인 받았다고 이제 공고가 되고 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재건축 조합은 일종의 공익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주체로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 특허 받은 거지.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거지. 그래서 이 재건축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을 짜서 행정청의 승인 인가를 받아 고시를 하게 되면 이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은 재건축 조합이 행한 하나의 독립적인 처분이 된다. 응? 라는 게 이 판례의 핵심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인가 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인가 고시되기 전에는 아직 처분이 아니에요. 행정청의 승인, 즉 인가를 받아 고시되고 나면 이제는 뭐가 된대? 응? 두 번째 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 응? 이게 중요한 얘기죠. 응? 자, 5번 꼭 알아두고요. 마찬가지로 뭐예요? 6번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도 똑같은 논리로 보면 돼요.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건 재개발 사업 마치고 나면 새로 진 건물 이거는 누구한테 분양해주고 응? 땅은 또 정비한 다음에 누구한테 분양하고 이런 거 계획 짜는 거야. 이것도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돼서 행정청이 승인을 인가를 받고 고시를 하면 재개발 조합이 행한 독립적인 처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번, 5번은 똑같은 얘기. 그다음에 7번은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시장이 우리 전통시장 있잖아. 재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짜는 것도 처분성을 인정했고, 그다음에 도로구역 결정되면 도로구역 결정도 일종의 도로를 만들려고 계획을 짜고 거기다 금고 놓고 하는 거잖아. 여기 도로 날 자리다. 응? 이것도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어떻게 돼? 응? 네, 처분이고 재량 다 그렇게 인정된 거죠. 자,
반면에 처분성이 부정된 계획의 1번 아주 잘 나옵니다. 도시 기본 계획. 여러분들 있잖아. 시험 풀 때, 문제 풀 때 요령이 있어. 계획 이름 속에 뭐가 들어갔지? 기본자. 이런 기본자 들어가는 계획은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행정기관에게 이거 뭐 세부 계획, 구체적인 세부 계획 짤 때 하나의 지침으로 삼으라 하는 정도지 이걸 반드시 따라야 될 강제성이 없어. 국민한테는 직접 강제성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아까 도시 기본 계획은 행정청에 대해서도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그랬지. 국민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도시 기본 계획 이건 뭐야? 두 번째 끝에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지만 이거는 국민에게 아까 효력 미치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도시계획을 짤 때 지침이 되는 행정기관에게 지침으로 삼으라는 것에 불과할 뿐 일반 국민에 대해서 직접 구속력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처분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1-1도. 그 다음에 2번 환지계획도 공부해야 돼요. 환지계획. 이게 중요. 자, 환지계획은 한자를 풀면 돼. 환자는 교환한다는 환자. 지는 땅지. 토지 교환 계획을 짜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환지계획. 여기 일정 구역을 딱 정한 다음에 여 구역이 토지 소유 관계가 막 이렇게 이거 예전에도 설명했을 것 같아. 예전에 막 이게 꾸불통 이거 땅 소유 뭐냐면 소유권 관계가 이렇게 좀 불분명 이게 꾸불꾸불하게 돼 있어. 이게 농지라고 해봐. 그러면 기계로 농사짓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야 여기 구역을 딱 잡는데 여기 하나의 정리 사업을 하자. 해가지고 어떻게 돼? 이 똑같은 땅인데 정리 사업을 마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딱 바둑판 모양으로 땅을 딱 정리할 거라고, 그지? 이렇게 해놨고, 자, 요 땅은 원래 이 땅을 소유했던 사람에게 분배, 교환. 요 땅은 요 사람에게 교환. 그러니까 원래 땅 소유자에게 개발 정비된 땅을 교환해주는 계획을, 이걸 짜는 걸 환지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야. 누가 짜냐면 이 정리 사업하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는 저 토지 소유자들이 전체 모여서 만든 조합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뭐 토지구역 정리조합 뭐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조합원들이 추진한 거거든. 하여튼 계획을 짠 다음에 이 계획에 따라서 이제 뭐란 걸 하냐면 거기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환지 예정지로 지정을 한다면 지정. 그러니까 바꿔줄 땅으로 어느 땅을 이제 사업을 마치면 요 정리된 땅 중에 어느 땅을 교환할 땅으로 지정해 주겠다. 예정지를 지정.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조치가 최종적으로 이제 토지를 소유권을 교환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최종적인 거예요. 그런데 요 행정기관이 이 환지 계획만 사업 시행자가 계획만 짜놓은 단계에서는 아직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아직은 안 일어났어. 계획만 짜놓은 단계일 뿐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아무런 변동이 아직은 계획에 의해서는 생기지가 않았어. 이 계획대로 이런 조치가 행해져야 확실하게 이제 토지 소유권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건 마지막이고, 요거는 좀 요거보다는 덜하지만 어쨌든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은 사람은 그 예정된 땅을 딴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고 등등 어떤 제한적이지만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 이것도 그래서 요 둘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라 해서 처분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요 계획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비로소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변동이 발생하지, 이 계획 짜놓은 것만으로는 아무런 아직 토지 소유권의 변동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환지 계획은 처분이 아니다. 계획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안 주고 있다. 환지 계획은 핵심은
한지 계획은 처분이 아니다예요. 뒤에 건 안 해도 돼. 응? 한지 예정지, 한지 처분 이것까지 할 필요 없고 한지 계획은 처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 3번은 읽고만 가세요. 자, 택지 개발 사업 시행자가 택지 공급 방법을 결정하는 행위는 내부적인 행정계획에 불과. 응? 그것만 가지고는 뭐야? 어떤 택지 공급을 희망하는 자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에 개별적 구체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읽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외울 필요 없이 계획 이름 속에 뭐가 들어갔죠? 기본이 들어가 있죠? 땡땡 기본 계획. 기본이 들어가는 계획은 다 처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단지 그냥 비강제적인 지침일 뿐이다. 응? 그런데 6번, 7번 중요합니다. 응? 자, 6번은 혁신도시 최종 입지 선정행위. 응? 여러분 이 혁신도시라는 거는 우리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이 된 거죠. 노무현 정부에서 우리나라 너무 수도권에 밀집돼 있어서 이게 오히려 비효율을 가져온다. 그죠? 우리가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 인천, 경기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다 수도권에 살지만 그래서 점점 더 어떻게 되죠? 이제 지방은 소멸한다 그러지. 인구가 너무 줄어요. 팍팍팍 줄어가요. 그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다 이제 일자리가 있는 곳, 응? 수도권으로 다 몰려올 거고, 응? 시골 지방에는 노인들만 남아서 그나마 그냥 농사 짓다가 돌아가시면 그냥 끝이야. 인구가 태로 태어난 애들도 거의 없고, 응?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문제죠. 그래서 지금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수도권에 너무 집중이 돼 있어서 오히려 비효율을 가져온다. 그래서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라서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각 도 단위의 지방의 도 단위급에다가 기존에 이제 도청 소재지가 있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거 말고 또 도에다가 어디 하나씩 혁신도시라고 지정을 해주고 그 혁신도시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줘서 뭔가 개발을 하게 하는 거야. 응? 그리고 우리 소위 공공기관들을 강제로 이전시켜. 예를 들면 뭐 한국관광공사는 어디로, 응? 그다음 무슨 토지공사는 어디로 이렇게 혁신도시 하나씩 거기로 이제 강제로 공공기관을 이전시킵니다. 응?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가 이제 공공기관이 입주를 하게 되면 그나마 거기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6번에 이제 그 강원도에서는 이제 경쟁이 붙었었어. 응? 그래서 강원도 원주시하고 그다음에 뭐야? 춘천시하고 경쟁이 붙었어요. 자기네가 혁신도시로 이제 지정을 받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시민들이 청원하고 해가지고 신청하고 해서 경쟁이 붙었는데 강원도지사가 춘천이 아니라 원주시를 혁신도시로 이제 최종 선정을 하거든. 그랬더니 춘천 시민들이 반발해서 소송을 냈던 거야. 응?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느 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뭔가 이렇게 재정을 투입을 많이 해서 개발을 할 거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면의 재량이고, 응? 그래서 만약에 혁신도시로 지정이 돼서 뭔가 많은 재정 지원을 받아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받게 되는 이익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의 결과로 인해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일 뿐이고, 반대로 춘천 시민들이 선정이 안 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은 반사적 효과로서 받는 불이익일 뿐이지 자기들이 뭐 혁신도시를 꼭 지정받아서 재정 지원을 받도록 요구할 그런 법률상 권리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혁신도시 입지 선정행위는 처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응? 자, 6번 알아두고요. 7번은 이건 또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소위 4대강 사업을 실시했죠. 근데 이제 시험에 내지는 않지만 일단 이 4대강이 어디였어요?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이렇게 4대 강이었는데 이 4대 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이 마스터 플랜이 종합 계획이랑 비슷한 거지. 우리말로 하면 플랜을 짜고 이 플랜에 따라서 각각의 개별 강들, 한강 살리기 살리기 계획 있을 거 아니야. 그다음에 낙동강 살리기 계획 이런 식으로 또 세부 계획을 하나씩 강마다 또 짰어요. 그럼 요거 말고 요거는 하나하나 강 살리기 계획은 처분성 인정했어요. 근데 이건 시험 내지도 않더라고. 이것만 내. 이거는 종합 계획이야. 이런 하나하나의 강 살리기 계획을 짜는 지침 역할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이것만 갖고는 국민 개개인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이 일으키는 게 없다. 그래서 자, 머릿속에 4대 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셋째 주부터 읽어보자. 종합적인 계획이자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어떤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4대 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은 소송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첫째 줄. 자,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들. 이게 문장이 주어져. 그러니까 여기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토지 등 소유자들 일정 수 이상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방식이 하나 있고, 요거는 조합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건 아니다. 토지 등 소유자들 몇 사람이 모여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러려면 그러면 어떻게 돼? 시장 군수로부터 이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사업 시행하는 행정 주체의 지위를 못 갖는다. 따라서 이 일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승인, 즉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일 뿐, 인가되기 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인가받기 전에는, 아까 조합이 작성한 사업 시행 계획도 행정기관에 인가 고시되기 전에는 처분이 아니에요. 인가 고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비슷한 이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행정기관이 계획 짜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할까요? 없어도 계획 짤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할 수 없어요. 아까 행정기관이 짜는 계획은 강제성이 있는 계획이 있고 강제성이 없는 계획이 있다 그랬잖아. 강제성이 있는 계획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강제성 없는 계획은 법에 근거 없어도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간단히 1번 구속적 계획은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됩니다. 2번 비구속적 계획은 법률에 근거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이번에 그 작용법적 근거, 조직법적 근거 이런 얘기하지. 이 조직법적 근거란 건 행정기관의 자기 소관 업무에 속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이 무슨 출산율 높이기 위한 계획, 이거 소관 업무예요? 아니지. 경찰서장은 그런 계획 자체를 짤 권한이 없습니다. 적어도 어떤 내용의 계획을 짤 권한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강제성이 없는 계획이처럼 자기 소관에 속하지 않는 계획을 짜는 건 그건 무효지. 아무리 짜봐야. 그래서 일단 자기 소관에 속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죠? 그것도 특히 이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짜려면, 강제성 있는 계획을 짜려면 자기 소관 업무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무슨 내용의 계획을 짜라 하는 또 별도의 작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 뭐였냐면 경찰서장은 교통 단속할 권한이 있어요. 경찰은 교통 단속 권한이 있지.
그 소관 업무긴 하지만 교통 단속 권한이 있다고 해서 뭐 국민들의 아무 행위나 다 단속할 수 있나? 법에 음주운전 단속해라, 처벌한다. 응?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 이거 처벌한다. 이 규정이 있어야 그걸 처벌할 수 있는 거지. 단지 교통법 단속 권한만 있다고 해서 국민들의 아무 행위나 다 단속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얘기한 건 조직 근거 규범, 조직 규범만 있다 그래서, 즉 자기 소관 업무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막 국민들에게 막 불이익 조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슨 행위를 단속해라 이런 근거정이 따로 있어야 그걸 단속한다는 거죠. 그게 작용 규정이 작용 규범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계획은 둘로 나눠진다. 구속적 계획이냐 비구속적 계획이냐에 따라서 법적 근거 유무가 다르다. 그다음에 그 밑에 판례 쉬운데 잘 나와. 그래서 첫 번째 판례를 읽어보면 이게 사실 두 가지입니다만, 자 이거지. 어떤 행정 계획이 이제 짜서 발표가 됐어. 계획이 짜서 발표가 됐는데, 행정기관이 먼저 짜여진 계획을 내용을 바꿔버렸네. 그 내용이 앞에 있는 계획하고 서로 어긋나는 내용으로 계획을 바꿔버린 거야. 그러면 앞에 계획은 어떻게 됐을까? 여기 보면 두 가지야. 권한 있는 기관이 계획을 바꿔놓으면 이제 선행 계획은 효력이 소멸되고 후행 바뀐 계획만 효력이 유지되는 걸로 하지만, 권한 없는 기관이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요? 후행 계획. 권한 없는 바꿔놓은 후행 계획이 오히려 아무 효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 내가 굵은 글씨로 못 써놨어. 행정기관이 계획을 바꿔놨는데 첫째 줄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바꿔놨대. 그럼 결론이 뭐겠어요? 유추 가능하지? 권한 가지는 게 행정기관이 바꿔놨으면 두 번째 줄일 때 후행계획에 선행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떻게 됐을까? 권한 가진 기관이 바꿔놓으니까 선행계획은 어떻게 돼? 후행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 선행계획이 후행계획의 내용으로 변경된 거로 보는 거야. 반면에 다섯째 줄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아니 행정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권한이 없는 기관이 바꿔놨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 선행계획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후행계획은 무효다. 그죠? 아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쉬운 내용이지? 근데 시험에 나와. 너무 쉬운데. 자, 그 다음에 계획 수립 절차. 그거까지 합시다. 계획 수립 절차. 1번. 자, 계획 수립 절차의 동그라미 1번. 우리나라 현행법상 행정기관이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규정해놓은 일반법은 없습니다. 그냥 무슨 계획 짤 때는 이런 절차를 거쳐라 각각의 법마다 제각각으로 규정해놨지 통일된 절차를 정한 일반법은 없어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로 현행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계획 수립 확정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통일적으로 X.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더 부연 설명. 자, 최근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에도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거 중요하게 여기세요. 행정기본법에도 행정계획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96년에 제정됐던 행정절차법도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확정짓는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중요해요, 두 줄. 다만 행정절차법에 행정계획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는 건 아니다. 어떤 규정은 있느냐면 둘째 줄에 행정계획을 수립, 시행,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원칙적으로 국민한테 20일 이상 예고해라 하는 규정은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일 뿐이지 직접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고하라고는 규정은 있습니다.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은 예고 절차를 거치게는 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다 중시하세요. 네.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눈으로 읽으세요. 자, 우리 아까 행정기관이 만드는 계획도 법의 형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랬지? 그럼 법의 형식으로 만들면 우리 다 배운 거잖아.
그럼 뭐 국민한테 이제 공포를 하고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지 20일 지나면서 효력 발생하는 거 원칙으로. 이건 다 앞에서 배운 논리 그대로 법 논리를 적용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요거 중요하셔야 돼요. 자, 행정계획 중에 처분의 성질을 인정받는 계획. 아까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거 뭐뭐 있어? 처분성 인정받은 게 이제 도시관리계획 또는 옛날 명칭으로 도시계획, 그죠? 도시계획 결정. 처분성을 갖는 계획은 우리 행정절차법이 정한 처분을 행할 때 따라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응? 우리 행정절차법의 중심이 처분 절차거든. 처분하는 절차. 그래서 처분성을 갖는 계획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처분 절차를 따라야 된다고 본다. 응? 그 다음에 뭐 4번이 있는데 이건 특별한 건 없고 4번, 5번이 있는데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럼 판례 1번 중요합니다. 자, 우선 1번에 계획 이름이 나오는데 계획 이름이 뭐예요? 도시계획 결정이야. 그죠? 도시계획 결정.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도시계획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계획이다 아니다? 도시계획은 처분. 응? 처분이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 주는 계획이야. 그러면 국민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도 뭐 이랬대. 행정연이 도시계획을 결정하면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인 관보에 게재해서 고시하도록까지 규정을 해놨다는 거지. 그런 결과 밑줄 친 부분. 내용, 아무리 행정기관이 내용은 정당하게 도시계획 결정 등의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국민들에게 고시를 안 했다고 국민들에게 알리지는 않았다면 그런 대외적으로 즉 국민하고 사이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다. 응? 중요. 1번 잘 나옵니다. 자, 2번은 행정기관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법이 정한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든지 뭐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든지 네? 뭐 이렇게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는 절차를 안 지킨 하자, 절차상의 하자로서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 사유래. 여기서 포인트는 취소 사유예요. 포인트. 무효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취소 사유라고 판결했다는 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절차상의 하자를 거의 원칙적으로 대부분 취소 사유로 다루는 입장이에요.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분도 알아두고요. 3번. 도시계획안. 이 도시계획은 다 국민에게 효력 갖는 계획이잖아. 행정위원이 안을 짰나 봐. 안을 짜서 국민들에게 이제 이 안에 대해서 이제 공고를 하고 의견 수렴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확정을 짓는 거지. 근데 도시계획안을 공고하고 공람. 이게 이제 모든 사람 다 열람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공람하는 법이 정한 절차를 안 지켰단 말이야. 하자가 있다면 위법하다. 그냥 위법하다라고만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2번과 같은 얘기를 하면 주로 이제 뭐 무효로까지는 안 보겠지만 요거는 그 무효인지 취소 사유까지는 언급 안 하고 그냥 위법하다라고만 했습니다. 자, 4번은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비도 최근 판례라서 집어넣어 놓긴 했는데 문제는 안 나왔어. 너무 길어가지고 응? 거의 밑줄 친 데만 한번 읽어는 보자. 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는 거와 그 도면에 특정한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걸 고시했고 그 고시된 도면에 어떤 토지가 그 도시계획 결정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응? 안 된 게 명백한데도 도시관리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 후속계획이나 후속 처분에서 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어떻게 돼?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거와 마찬가지다. 그럼 변경하려면 절차를 거치고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도시관리계획일정을 변경하는 것임에 해당하는데도 법률이 정한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게 됐다면 그거는 무효라고 봐야 된다. 응? 그러니까 맨 처음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고 그리고 그 도면에 보면 어떤 땅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는 땅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후속 계획을 짜고 집행할 때는 그 땅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서로 일치가 안 되잖아. 그렇다면 후속 이 계획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는 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렇다면 법이 정한 변경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 건데 안 거쳤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런 사례다.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응?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제 계획 다 왔습니다. 마무리. 이제 계획은 두 번째 시간 하는 게 더 중요해. 첫 번째 시간에서 계획이 중요한 건 계획의 성질은 다양한데 판례가 처분으로 본 사례, 안 본 사례 여기에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행정기관이 계획을 짤 때 두 번째 시간에 할 거. 행정기관이 계획 짤 때 지켜야 되는 지켜야 되는 한계가 있어요. 계획 짤 때. 응? 그리고 우리가 형량 명령 제도로 하는데 거기 부분이 중요해요. 응? 자.